좀 쉬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 영화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 영화 한류는, 그러니까 한국 영화죠. 한국 영화가, 이제 지금, 결국은, 한국 영화가 한 100년 역사 정도 되거든요. 한국 영화의 역사가 100년 정도 되는데, 실제로, 크게 주목받은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하는 작품들이 나오고요. 우선 감독들이 많이 등장하고 뛰어난 감독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전 세계의 한국 영화가 주목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저기 뭐지 세계 4대 영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칸느 칸 영화제죠. 칸느 그다음에 베니스 그다음에 저기 뭐야 모스크바 그다음에 하나가 그러니까 칸느 베니스 모스크바 베를린 베를린이죠. 베를린 이렇게 네 개를 4대 영화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모스크바 영화제 같은 경우 이제 소련이 붕괴돼 버리면서 러시아가 되고 나서 그 어떠한 재정적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 규모가 축소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영향이 좀 많이 쇠락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자리를 토론토 캐나다의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이제 좀 차지하게 됐는데 그러나 그 영향력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국제 어떠한 영화 제작자 연맹이 인정하는 영화제 국제 영화제는 한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3개죠. 칸느, 그다음에 베니스, 베를린 이렇게 3개. 이 3대 영화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3대 영화제에서 2000년대 들어가지고 한국의 어떠한 여러 작품과 배우 그다음에 감독들이 많은 수상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한국 영화가 주목받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떤 영화 한류를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한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영화 한류의 이제 현재 현황을 놓고 보면 이제 역시 기생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한국 100년 역사에 있어서 기생충이 이룩한 성과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전 세계 그러니까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하나의 이제 칸 영화제, 칸느죠.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거든요. 최우수 작품상이죠, 이거는. 그리고 아카데미 사계 부분을 수상하게 되죠. 그럼 아카데미는 왜 세계 3대 영화제에 안 들어가느냐 했을 때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는 게 참 독특하지요.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전 세계 영화 시장의 탑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미국이겠죠.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향력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이 아카데미는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상업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그 국제영화제 제작자 연맹에서 봤을 때는 이 아카데미가 너무 상업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상업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외국 작품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하죠. 쉽게 얘기하면 미국 영화 위주로 작품상을 주고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카데미 자체가 미국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적인 것을 갖다 따라가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어떠한 영화 제작자들이 봤을 때 좀 뭐 지들끼리 지들 장차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성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아카데미가 최고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는 그들 역시도 인정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3대 국제 영화제라는 것은 작품성 측면으로 보는 거죠. 상업적 성공의 흥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작품성, 영화 자체의 작품성을 놓고 보았을 때
우수한 작품들을 뽑아내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아카데미는 상업적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작품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생충이라는 영화 자체가 비영어권 아닙니까? 비영어권의 영화에게 작품상을 준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왜? 미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제2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제2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전 세계인들이 영어를 하고 있는데 굳이 제2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2 외국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밑에 영어 번역을 통해 가지고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미국인들 자체가. 그런데 기생충은 보더라는 거죠. 그럼 기생충을 보면서 미국인들이 이건 괜찮은 작품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죠. 보편성. 무엇입니까? 바로 신분상승 욕구죠. 신분상승 욕구. 하층이 상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세상으로 편입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은 전 세계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성을 기생충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빚어지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잘 구성이 돼서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의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는 건 작품성을 인정받은 거거든요. 근데 아카데미의 작품상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에 상업성까지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기생충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다. 그래서 봉준호라는 그 감독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거장의 반열에 올려놓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전에 영화에서도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 각종 국제 영화제에서 여러 상들을 많이 수상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가장 큰 게 이 두 가지죠.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영화 수출은 좀 저조하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 기술 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영화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완성 영화의 수출 역시 저조해졌죠. 그래서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 전략이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앞서 방송 한류에 비해서 이 영화 한류는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떠한 수출은 조금 저조하지만 수출 그러니까 판권 계약에 있어서는 지속적 상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완성된 영화 수출이 조금 저조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판권을 팔아가지고 리메이크를 통해 가지고 그 국가에서 새롭게 해석해내려고 하는 시도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판권을 나누기보다는 한 회사에 관련된 판권 전권을 갖다 가져와 버린다는 거죠. 판권 전권을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 이를테면 마블의 그 스파이더맨을 한번 이해로 들어봅시다. 스파이더맨의 판권 전권을 갖다가 넘겨주게 되면 스파이더맨과 관련된 그러니까 영화 더불어서 캐릭터 사업이 있겠죠. 또 스파이더맨과 관련된 캐릭터 사업, 그 다음에 뭐 이 TV 방송, 그 다음에 뭐 CF 이런 것들과 관련된 모든 판권의 전권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의 계약이 지금은 현재 추세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계약의 용이성과 수익 추적의 원활성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게 한다는 관리 용이성이죠.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맞물리게 되다 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판권을 팔기보다는 그 정권 형태로 전판권 계약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판권 계약이. 네 번째로 이제 리메이크 판권의 호조세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영화의 성공작들을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리메이크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에 맞는 영화로 재탄생을 시켜 가지고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한국 영화의 수상한 그녀가 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뭐 20세기가 다시 한 번인가 뭐 그런 걸로 리메이크 돼가지고 한 1,000만 정도의 관객 동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중국 시장이 워낙 넓으니까 1,000만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리메이크를 통해 가지고 그 정도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흥행은 성공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상한 그녀의 그 내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어떠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젊은 이렇게 얼굴이 변화 버리는 거 아닙니까? 변해 버리는데 그 성격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과거의 자신의 것들을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해서 예, 예, 에피소드들이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다시 한 번이라는 중국 리메이크 작품 역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재밌게 그려내다 보니까 승행이 성공했지 않는가 그렇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메이크 판권이 이제 많이 호조세를 띠고 있다 현재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영화 기술 서비스 업체의 수출 침체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중국으로의 어떤 한한령으로 인한 인력 수출과 프로젝트 수주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중국 자체의 어떤 기술력이 높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 자체의 어떠한 그 서비스 업체들, 영화기술 서비스 업체들의 기술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굳이 한국의 업체들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 또 중국 자체가 헐리우드와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자생력을 키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영화기술 서비스 업체가 더 어렵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전환점이 그러니까 영화기술 서비스 업체 측면에서 본다면 OTT 서비스 업체들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그런 서비스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영화 한류의 핫 이슈 보시면 이제 결국 기생충이죠 기생충. 그러니까 전 세계 영화상을 쓸었죠. 그래서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영화상, 감독상, 그 다음에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그래서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어떤 한국 작품의 이제 아니, 한국 영화의 작품성을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 봤을 때 향후에 이제 영화 한류의 전망을 굉장히 높여놓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이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당연히 봉준호 감독이 과거에 만들었던 영화들 있죠. 그러니까 뭐 설국열차라든지 그 다음에 옥자 이런 것들이죠. 어, 그 다음에 뭐 마더 이런 작품들이 새롭게 이제 주목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옥자는 실질적으로 크게 뭐 생각보다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설국열차는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하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마더 같은 영화는 그 어떤 연출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모성 본능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냈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봤는데 김혜자 배우의 연기와 그 원빈이라는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그 지진아로 나오게 되는데 그 잘 만들었어요. 그 작품도.
그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마더는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니까 그 봉준호라는 그 감독의 작품들을, 다양한 작품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 한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영화제 수상작이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는 흥행 성공을 못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김기덕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어떠한 그 미투로 인해 가지고 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관돼 가지고 좀 사람들로부터 좀 지탄을 받기는 했지만, 그 김기덕이라는 감독이 영화사 안에서 이렇게 놓은 그 업적이라는 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무시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김기덕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에 있습니다. 일정 부분. 김기덕은 영화계의 주류가 아니거든요. 철저히 비주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계 안에서도 그 주류라고 하면 이를테면 소위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 연영과가 있습니다. 연극영화과. 그러니까 뭐 동국대 연극영화과, 중앙대 연극영화과 이렇게 연극영화과가 있고요. 각 대학의 그 연극영화과 출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연극계를, 아니 연극계가 아니죠. 영화계의 어떤 중심에 서 있던 세력이라고, 주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생을 보면, 김기덕이라는 인물의 일생을 보면 그 초졸입니다. 초졸.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학력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 집안이 워낙 가난해 가지고 학교를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까지 그 몸이 안 좋아 가지고요. 장애를 겪고 있어 가지고 아버지가 너 나가서 돈 벌어 와 해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돈 벌러 나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성장하다가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사관으로 일하다가 제대 후에 비로소 총회신학대학교라는 곳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하긴 해요. 근데 총회신학대학교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 4년제 대학으로서 인정받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프랑스로 자기가 이제 어떤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 프랑스 건너가지고 영화 공부를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영화인으로서 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김기덕 감독이 뛰어난 것은, 물론 이제 마지막에 어떠한 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세계 3대 영화제 어떤 본상을 모두 수상한 유일한 작가, 유일한 감독이에요. 한국인 감독 중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거장이죠, 거장. 근데 자기가 이제 어떠한 그 미투 운동에 불미스럽게 연관되다 보니까 리투아니아에 나가 있다가 리투아니아에서 아마 그 코로나로 사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타깝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김기덕 감독의 작품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3대 영화제 안에서 본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흥행에는 실패를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김기덕 감독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영화와는 완전히 다르죠. 작품성을 위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그 영화를,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접하게 되면 뭐 이게 그래서 뭐 어쩌자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난해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나마 좀 흥행에 성공을 했던 게 이제 그 해병대라는 작품이었던가 아마 그렇게 될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으로 장동건이든가 누군가 하여튼 유명 배우 한 명이 출연을 해가지고요. 어,
그 흥행에 조금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나머지 영화들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상업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거의 독립 영화 같이 영화를 만들어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데 그러한 그러니까 외국의 유수 영화제의 작품성을 인정받은 것이 국내의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기생충이 뛰어넘어 버렸죠. 기생충이. 그래서 1,000만을 돌파하게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어떠한 봉준호식 대중학법이 이제 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재미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배우들도 송강호 같은 배우들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흥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다음으로 이제 신인 발굴 여성 감독이죠. 여성 감독이 희망이다라는 것은 여성 감독에게 주목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보라 감독이 독립영화인 벌새를 통해 가지고 14만 관객을 동원하거든요. 그럼 한국 사회 안에서 14만이라면 뭐 크게 흥행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독립영화입니다. 한국에는 독립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만을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거고 꾸준히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감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더불어서 여성 감독들이 많이 있죠. 이후에도 김보라, 박누리, 이종현 등 이러한 여성 감독들이 탄탄한 연출력과 상업성을 겸비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한국 영화계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술 서비스는 이제 좀 침체를 겪고 있죠,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과의 어떤 정치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힘들어진 겁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계속 그 단일 어떠한 자기들이 어떠한 돈을 벌 수 있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중국밖에 없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러한 업체들이 선택하게 된 게 OTT 시장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OTT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서 웹드라마의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 수출길이 열리고 더군다나 이제 또 이거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가 어떤 가상 공간이 아닙니까? 가상 공간으로서 그 안에 이제 어떠한 그 기술적인 것들이 가미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덱스터라든지 지오엑 스튜디오인가 뭐 이런 아무튼 그 기술력을 겸비한 업체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자기들이 자금 지원을 좀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방향들을 모색할 수 있는 거라든지 혹은 자신들의 어떤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자본이 생겼으니까요.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은 대단히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기술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투자 대비 이익의 손익 분기점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도대체 기술력을 얼마만큼 만들어내야지 거기에서 수익이 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 수익 창출이 목적인데 수익이 안 나는 기업에 무조건 그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그 방송한류 말씀드릴 때 방송한류에 있어서
CJ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분명히 뭐냐면 어떠한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 어떠한 그 방송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으로 작동했던 것은 자본력이거든요. 자본력.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소 이제 그 어떠한 기술 업체들은 자본이 딸리는 거죠. 속된 말로 자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자본이 없는 걸로 인해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잘 안 되면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거죠. 투자를 많이 못 하게 되면 그만큼 뭡니까? 기술력이 전 세계에 있어 어떠한 그런 것들 놓고 볼 때 점점 떨어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떤 그 메타버스라는 것이 주목받게 되면서 그쪽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기술력, 3D, 특히 이제 3D 같은 것들로요. 그런 것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이 어떤 기술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이게 이제 주식에 상장이 되고 지금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게 조금 이제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금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금 확보를 통해 가지고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가지고 중견 그러한 서비스 기술 업체들이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류의 어떠한 전망, 향후에 이제 그러면 영화 한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놓고 볼 때 먼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V나 영화 관람이 이제 빠르게 유튜브, VOD, OTT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영화의 창작과 유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영화가 만들어가지고 개봉을 못하고 바로 VOD 서비스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OTT 서비스, 그러니까 바로 또 이제 그 OTT로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상황에 맞는 영화 창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환경 변화가 왔기 때문에요. 더불어서 종합 콘텐츠로서의 영화의 진화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장편 영화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웹툰이라든지 웹드라마로의 확장을 꾀하면서 장편 영화 세일즈와 더불어서 콘텐츠의 다양성을 가미한 포맷 수출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쇼폼이 팔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짧은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긴 것을 보는데 좀 주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긴 장편 영화도 제작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단편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쇼폼이 뭉쳐진 그러한 형태의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옴니버스 형식 같은 것들이겠죠. 그러한 것들까지 고려하는 그러한 창작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전 세계의 영화 한류를 지속하기 위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마 CJ도 관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CJ 엔터테인먼트. 자기들도 이제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전략을 짰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아카데미가 그때 이제 작품상 발표하기 전에 이 기생충이라는 것을 많이 노출을 했습니다. 그 미국 시장 안에서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작품이 좋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변 환경의 어떠한 그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노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죠. BTS가 지금 뭡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새로운 앨범을 낼 때 무엇을 활용합니까? 그렇죠.
바로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왜? 유튜브는 전 세계인들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노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뮤직비디오를 쫙 띄우지요. 그럼 뮤직비디오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쫙 띄워놓으면 당연히 그 음악을 들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일종의 전략이거든요. 영화도 역시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화에 있어서도. 그것이 이제 한류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왜? 환경이 변화해 버렸거든요. 시장 자체가 변화해 버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라는 이 그 전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팬데믹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요. 못 나가요. 그럼 집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집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전략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다음으로 신진 창작 인력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신진 감독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향후에 어떠한 한류를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량감 있는 중견 감독들 역시 신작들을 내놓고 있죠. 또한 변화하는 세대, 그러니까 이제 MZ 세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MZ 세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제 제 아들과 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튜브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그들이 이제 향후에 성장을 한 후에는 뭡니까? 미래 세대로서 주도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라나는 세대가 그와 같은 유튜브 플랫폼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라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F 같은 경우도요. CF가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30초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CF가 왜 30초의 미학이냐면요. CF의 그 길이가 30초였다는 거예요. CF 길이가. 근데 지금 몇 초입니까? 15초입니다. 15초. 30초 아니에요. 30초로 그 가끔 이렇게 그 CF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30초를 보고 있으면요. 15초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30초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 내용이 대부분 보면은 그 한 5분에서 10분 사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런 식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 이상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지루하다, 재미없으면 이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이미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변했고 주변 환경이 변했고 시청자들의 눈이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변했음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창작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한 콘텐츠 창작자로서 그러한 그 변화된 시각이라든지 변화된 수용자, 소비자들의 시각과 사고를 갖다 인지해가 하고 캐치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하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나쁘진 않죠. 다만 이런 겁니다. 영화를 왜 만들까요? 자기 만족입니까? 아니죠.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감독의 세계관을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 독자들에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원리 원칙에만 입각해가지고 갈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업적 측면이 부각돼서 좋을 건 없겠지만 필요하면 상업적 측면도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영화 한류를 지속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영화 창작자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외국으로서의 한국어 번역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작품들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다 번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성이라든지 현재의 어떠한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링크를 추천해 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봉준호 감독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고요.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다큐멘터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부재의 기억이라는 이승준 다큐멘터리 감독의 다큐멘터리거든요. 다큐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가 됐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재의 기억의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세월호 사태입니다. 세월호. 세월호의 상황을 그냥 정말 리얼하게 다큐 형태로 그냥 쭉 덤덤하게 그려놨습니다.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월호는 정말 한국인들이 가슴에 묻고 가는 정말 아픔이거든요.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 추천을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K스타일 세계를 매혹하다 역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DNA가 어떻게 한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회가 닿으시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떠한 DNA의 어떠한 측면들이 한류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어떤 한국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 도움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추천을 해 놓은 겁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